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이자 수익 비판 이후 은행들의 상생금융을 향한 발걸음이 바쁩니다. 오늘은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의 간담회도 있었는데요. 은행들은 몸을 낮추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 논의가 점차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은행파를 비튼다고 해서 내 대출 이자가 줄어들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상생금융을 필두로 한 은행의 횡재세 논의 등 다양한 은행 압박 카드들, 과연 실효성 있게 진전될 수 있을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도를 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지탄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의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은행 횡재세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셉니다. 관련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행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은행 횡재세 논의 벌써 여야가 과연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은행이 좀 이익을 많이 낸다, 이자 수익이 너무 많다 하는 데서 지금 촉발이 됐는데요. 마침 금융당국도 지금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상생금융을 확대하겠다 이런 간담회가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 건지 좀 궁금한데요. 신세동 교수님, 우리 횡재세 논의에 앞서서 금융당국 지금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얘기들이 오갈까요? 뭐 결론이 좀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금년 2월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예. 10월 말에도 한 번 하셨고,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21차인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예. 소상공인 불러갖고 이자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불똥이 이제 그 금융감독 당국한테 띄고, 네. 금융감독 당국이 전전긍긍하니까 이제 은행들이 알아서 뭐 TF를 구성하니 상생금융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신문에 몇 개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한 은행이 상생금융으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금액이 천억 정도 수준의 서로 좀 이렇게 입을 맞췄다 할 정도로 비슷한 금액이에요. 은행별로 한 1,000억 정도 네. 상생금융을 하나은행이 하나은행이 1,000억, 예. 신한은행이 1,050억이니까 뭐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들도 대체로 1,000억 정도일 텐데 예. 오늘 아마 요 금액 즉 1,000억 정도에 대해서 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발표하지 않았던 은행들 네. 예를 들면 KB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이제 의견을 내놓을 텐데 네. 어쨌든 방점은 1,000억 자구안 너무 작다. 이런 내용이 저는 많이 담길 것 같아서 네. 오늘 오후에 나와 보면 예. 아마도 1,000억에서 한 2배 정도, 2,000억 정도 네. 정도는 은행 쪽에서 이 정도면 뭐 우리 따블 아니냐, 좀 봐주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횡재세에 대해서는 네. 정부에서도 뭐 여러 요로에서 이거 비합리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은행 지주단하고 뭐 의논할 거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자구 상생금융 지원 규모,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다, 좀 더 해라. 네. 그래서 추측건대는 한 2배 정도로 타협하지 않겠는가. 네. 그 말고는 뭐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부의 은행 이제 대한 사회공헌 확대를 요구하니까 은행별로 대략 1,000억 정도씩 상생금융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너무 작다. 1,000억이 뭐냐. 이런 압박이 금융당국에서 지금 은행에 가해지고 있다. 상생금융 압박에 관한 논의, 결국 야당이 중심으로 한 횡재세 얘기를 좀 어떻게 보세요, 박상현 교수님? 먼저 그 국힘의힘 원내대표께서 네. 야당의 횡재세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횡재세보다 더 포퓰리즘은 지금과 같은 은행 지주회사 회장들 모아놓고 팔빛 들어서 돈 내게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반시장적인 행위고요. 이게 자발적인 이름으로 사실 행정지도 내지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돈을 내게 하는 것인데 이거 뭐 개도기 시절에 했던 방식을 지금도 답습해서 쓰면서 이게 정말 가장 비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방식이라는 것조차 이해를 집권당 원내대표가 못하고 계시다는 게 저는 좀 충격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횡재세 도입 찬성 여부를 떠나서 오히려 이렇게 법제도적으로 명시적으로 상생 금융 방안을 하려면 하는 게 더 정도에 맞고요. 법치주의와 오히려 시장 경제에 맞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횡재세 도입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찬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논의가 뭐 상생금융이라든지 횡재세 논의들이 문제의 본질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층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그런 일종의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요. 한마디로 이건 매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너무 우리는 오남용 돼가지고 사실 포퓰리즘이 꼭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엘리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실 쓰이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이고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쁜 의미로 쓰이는 포퓰리즘은 매표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 전략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자주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부채 규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옥석을 흔히 가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옥석을 가리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자율 높아지니까 어려워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자율 높게 하는 정책이라는 게 바로 그런 효과를 나쁜 효과지만 그런 효과가 생겨야지만 물가를 잡는다고 해서 하는 정책이거든요. 문제는 그런 이자율이 올라가서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도산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고 생활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그런 사회 안전망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더 쌓는 문제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도산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그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지 불러서 팔빛 들어서 뭐 무슨 이게 이 장사하면서 무슨 승정하듯이 얼마를 내라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정말 너무나 우리 경제 수준과 상황을 볼 때 창피하고도 이런 창피한 짓을 하면서 창피한 줄 모르는 우리 관료와 정치인들이 정말 저는 더 창피합니다. 네, 우리 박상현 교수님은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이 은행들의 팔비틀기다. 반시장적이다, 반자본주의적이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주장한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더 문제다. 횡재세를 명시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이게 차라리 법과 제도로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저는 그 문제는 나중 문제라고 봐요. 진짜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문제? 정부가 답답하고 대통령께서 뭐 종로를 타신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 그에 앞서서 무엇을 밝혀줘야 되냐 하면 지금 금리가 작년 이후로 우린 재작년서부터 올랐지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준금리로 따지면은 0.5에서 3.5로 3%포인트 올랐어요. 기준금리만. 그러면 지난 한 2년 동안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를 때 시중금리는 그보다 더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그러면 4%라고 치자고요. 대출 금리. 예, 금리가 4% 올랐다. 그럼 4% 올랐을 때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얼마 늘었는가? 지금 소상공인이 부채가 한 700조 정도 되거든요. 소상공인들의 부채가요. 네, 그러면 금리가 4% 올랐을 때 28조의 부담이 커졌단 말이에요. 예. 28조가요. 1년에 부담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700조의 4%가. 그럼 이게 지금 2년 됐으니까 이게 2년 누적하면 50조 이상의 이자 부담이 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가 겹쳤잖아요. 코로나가 2019년도 말부터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죽고 함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손해를 본 금액이 대충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난 코로나와 고금리 이게 겹쳐져서 2020, 2021, 2022, 2023 4년 동안 소상공인이 물어야 될 이자 부담만 얼마가 늘었는가 하는 부분에 계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먼저. 네, 소상공인이 얼마나 추가로 이자 부담을 했는지.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가 뭐 금융지주를 부르든 아니면 뭐 삼성을 부르든 현대를 부르든 간에 국가가 지금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이번에 코로나 플러스 고금리로 인해서 입은 지진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일단은 밝혀놓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금융지주한테 얼마를 할 거고 세금으로 얼마를 그것을 충당할 거고 빚으로 얼마를 충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없이 그냥 은행 지주회사를 윽박질러 갖고 1,000억을 2,000억으로 한들 설사 은행들이 1조씩을 내놓는다고 한들 그게 충분할 거냐. 제가 추산한 걸로 따지면은 진짜 코끼리 비스켓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나 할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법률적으로 뭐 다 떠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이후 플러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이게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추산도 없이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뒤집어질 논리다. 네,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출 통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 계층별이라든지 직업군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무가 얼마나 되고 이자가 올랐을 때 얼마나 추가 이담을 했는지는 알 수는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모르면 이상하죠. 뭐 대충 계산해봐도 수십조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그 부담을 어떻게 사회가 좀 나누느냐 네.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거의 일환으로 금융지주가 부담해야 될 몫이 있겠고, 그다음에 그거의 일환으로 뭐 세금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내는 방법이 있겠고, 예. 그거 일환으로 국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 박상인 교수는 늘 좋아하는 게 법인세를 늘린다든지 뭐 증세를 한다든지 뭐 이게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정확하게 소상공인의 부담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추가 부담이 그렇게 많이 부담이 늘어나니까 뭐 이게 횡재세라는 성격의 횡재세 성격의 이 세액 부담금을 좀 더 걷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선 그러니까 건데 지금 계산이 1조 9천억이잖아요. 이번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 횡재세로 하면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박상인 교수님께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민주당이 구상하는 횡재세 성격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그 법안의 내용 네. 이름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 40% 정도를 횡재세로 걷자라는 건데요. 이제 초과 이익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이자 수익에서 120% 이상 초과하는 것을 초과 이윤이라고 잡고요. 거기에 40% 최대 40%를 횡재세로 걷어서 이른바 이제 상생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지금 신세동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쓰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예. 지금 대략적인 계산은 해보면 한 1조 9천억 정도 횡재세를 입법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한 1조 9천억 정도가 거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법이 올해 정기국회에 통과된다면 네. 올해 은행이 거둔 초과이익 자기들 민주당 기준으로 5년 기준에 120% 이상의 최대 40%를 물리면 1조 9천억 원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적지 않은 그래서 돈이네요. 뭐 8비틀어서 저기 2천억씩 해도 5대 금융지주 1조니까 그 2배 정도가 사실 거치긴 합니다. 근데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코로나 때 우리 정부는 일본이라든지 서유럽, 미국과 달리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저리 융자를 해줬어요. 금융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금융 부실로 가든지 해서 결국은 정부가 다시 메꿔주는 식으로 가게 된다. 이게 솔직한 방법이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재정 지원을 하고 가는 것이 사실 소상공인들 금융 부분들 나중에 악화되는 걸 막는 방식이고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생기는 것도 막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금리가 되면서 더 그렇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그때 재정으로 쓰지 않아서 생긴 부분.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이라고 줬는데 지금 봤더니 이자율이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다시 부채를 다시 상환할 때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은행이 아니고 정부가 부담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그 고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리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안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근원 물가가 거의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도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았는데 시장의 시중금리 자체는 올라가는 거죠. 자금 경색 그 상황을 반영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대 마진이 훨씬 더 커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커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예대 마진이 그리고 커지도록. 나서는 이걸 가지고서 마치 은행들이 돈놀이 장사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주객이 전도됐고요. 정부 정책에 있어서 규제 산업으로 은행에 대한 정부 정책 자체가 잘못됐던 측면이 있다. 물가 관리라든지 은행의 지나치게 높은 예대 마진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은 정부가 그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억제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처한 부분들을 사실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정도죠. 그러기 위해서 행제세보다는 오히려 정말 지금 우리 법인세도 낮추고 자꾸 그러는데 최고 세율 구간을 오히려 높여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세율 구간이 올라가겠죠. 거기서 더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게 맞고 그게 예측 가능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인세 감면이 우리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법인세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건데 그런 것도 차제에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을 좀 재정으로 제대로 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법인세 감면 같은 것도 조금 좀 줄였어야 된다는데, 우선은 말씀하신 민주당의 횡재세가 이게 법안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치는 형태더라고요. 횡재세라고 자꾸 저희들이 이제 하니까 이제 뭐 횡재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딱 생기는 건 아니고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부담금 형태로 받아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그 횡재세 성격의 민주당 법안 자체 평가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아마 위헌 소송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위헌 소송이 있다. 네. 어떤 면에서 위헌 소송이 있을까요? 지금 그 은행들이 초과 이익이 됐든 뭐 그냥 정상 이익이 됐든 간에 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잖아요. 법인세를 내죠. 네. 법인세율도 아마 누진일 거라고요. 그렇죠. 누진입니다. 그 위에 지금 이 세금을 또 더 내는 거거든요. 네, 이중과세입니까? 이중과세인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일단은 법률적으로 굉장한 저는 도전을 받을 것 같다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을 과세를 해버리면 은행이 바보냐고요.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아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자 수익이 아닌 방식으로 이자 수익을 걷어낼 거라고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면은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무이자다 해가지고 무이자인 줄 알았더만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럼 은행들이 빠져나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익이 많아봤자 우리가 세금밖에 더 내냐. 오케이, 우리 쓰자. 해가지고 굉장히 방만하게 집행을 해서 네. 예를 들면 직원들의 본인 직계 존속 비속 플러스 처가의 직계 존속 비속까지 뭐 치과 비용을 회사에서 내준 이런 저는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9% 초과 이익을 얻으면 이게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되면 매년 이렇게 늘어나면, 되면 그 120%의 한도의 밑에 있기 때문에 과세를 안 당한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 이익을 많이 계속 내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20%니까 19% 이렇게 내면 5년 평균을 내면 5년 평균치에 19% 증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 중에서 처음 한 2년, 3년은 굉장히 영업이 안 좋아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나머지 2년 동안은 또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딱 계산해 보니까 이게 예년 평균의 2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40%가 됐든 뭐 30%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꾸준하게 돈을 많이 벌면 이 세금을 안 내고 그다음에 한번 되게 나빴다가 되게 좋아지면 갑자기 벌었다고 세금을 내면 네. 이게 도대체 상식이 맞는가? 초과 이익의 어떤 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세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이게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사람으로 비교하면 이런 것이죠. 네. 건강하게 체력 관리를 해서 체중이 20% 이상 안 늘어나면 아무 적이 없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체중이 한 30kg 줄었다가 네. 갑자기 40kg 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그 세금 논리인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이게 좀 너무 일반적인 세금으로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은행업에 대해서 지금 한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은행업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 내수고 그다음에 규제 산업인데 정부 이자율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해서 아마 이 대상이 이제 뭐 광범위하게 일반적이면 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성립이 되는데 은행업에 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정도까지 문제 제기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법인세 감면할 수 있는 범위들 같은 걸 좀 잘 조정을 해야 된다.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비용 처리 같은 것들 쉽게 하거나 조세 감면 같은 거를 쉽게 해줘버리면 사실 이윤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자 수익 말고 그걸 수수료로 돌려서 또 빼버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편법들이 동원이 될 수 있어서 한 번 이 정해진 규칙을 회피하려고 앞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제세가 도입 사실 된 게 2차 세계대전 때 군수산업에서 정말 전시 때문에 초황을 누리면서 엄청 돈을 벌었죠. 거기에 이제 행제세를 도입한 제초의 시도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유럽에서 도입되는 것도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행제세 같은 걸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건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한 산업이 너무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은행업 같은 경우에 지금 고금리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률로 만들었을 때 향후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은행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은행 산업이 갖고 있는 구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은행의 주인인 주주들도 있습니다. 주주들이 있는데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이렇게 물론 횡재세, 상생금융기여금 형태로 뺏어간다면 주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주 당연히 가만 안 있죠. 저는 이게 만약에 법률화가 되고 그러면
시중은행들 또는 뭐 이번에 그 횡재세 대상이 되는 금융 지금 나온 안에는 지금 뭐 은행이라 꼭 찝지는 않았고 금융회사로 돼 있습니다. 회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회사 주주들이 뭐 위헌 소송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떤 그런 대항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이게 이 문제가 설사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신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라도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의 입장이 지금 별로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아마 은행의 입장 차원에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매년 이자 수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데 대한 사회의 지금 눈총이 좀 센데 당연히 이자 수익은 사상 최대가 돼야 되는 거죠. 자산이 늘어나니까. 절대 규모보다는 이익률을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이익률이 그러면 은행이 엄청나게 장사를 잘해서 높으냐? 그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네, 뭐 맞는 지적이시고요. 예, 수익 자체가 아니고 수익률을 수익률로 봐야 되는 본다면.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수익률도 당연히 높죠. 지금 예대 마진이 크고 그리고 또 우리 은행이 계속 비판을 받는 게 수익의 한 90%가 이자 수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계 큰 은행들 보면은 비이자 수익, 그러니까 언더라이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50%고 이자에서 한 5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이자 수입이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은행의 수익률이 확 높아질 때 보면은 이런 외생적인 요인들 때문에 생기고. 은행이 또 금융산업이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이자율 정책이라든지 여러 규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 번 것이 혁신을 통해서 정당하게 획득한 이윤이라기보다는 조건 상황에 의해서 그냥 많이 번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저는 은행 측에 지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게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환경을 정책적으로 만든 우리 정치인들과 금융당국이 똑같이 짊어져야 되는 잘못이고 그런 부분들을 바꿔야지 우리 금융산업들도 발전하고 지금과 같은 논쟁에서 은행들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행의 이익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질문에 이어서 사실 은행에게 좀 갑질을 한다, 독과점이 문제다 이런 표현을 대통령께서도 좀 쓰셨잖아요. 은행이 기본적으로 완전 자율경쟁 체제의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과점 체제일 수밖에 없는 한계인데 그게 문제의 본질일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죠. 은행이 너무 지금 사실상 독점 상태인 거는 맞죠. 네. 그러면 그게 문제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은행의 독점 상태를 서둘러 해소해라. 이렇게 나가셔야지. 네. 독점은 그대로 두고 돈은 그렇게 벌 수 있도록 해주고 실질적으로 또 금융기관의 이 기재부나 금융위에서 어마어마하게 인사적으로나 또는 경영적으로 간섭을 하면서 한쪽 팔만 손가락만 비틀어 가지고 출연을 해라. 근데 출연을 한들 아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1,000억인데 그게 2,000억이 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 그럼 뭐 1조가 된다고 그러면 해결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소상공인이나 그 취약계층의 지금 이자 부담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 설정서부터 전 잘못돼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바탕 이러고 총선 지나면 또 그냥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매표용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을 좀 제시하셨는데 박사님. 그러니까 정부가 뭐가 문제인지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도 모르고 이런 지금 정책을 얘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맞죠? 정답이죠. 이건 10년 전서부터 나오던 이야기죠. 그러면 기재부나 아니면 금융위 정도가 되면 그 문제를 20년 동안 다뤄왔을 텐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나왔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나오지도 않고 문제만 툭 불거지면 그냥 팔 비틀고 손가락 깨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언제까지 할 거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은행 우리 구조가 지금 5대 지주에서 과점 체제죠. 과점 체제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큰 은행이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개 은행이 효율적인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지 은행 숫자가 작아서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경쟁이 안 이루어지고 사실상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는 것은 정부의 관치금융 때문이에요. 관치금융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부터 없애야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은행의 과점 체제의 문제, 횡재세, 민주당이 추진한 횡재세를 과연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인가, 상생금융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정말 쉽게 해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도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